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어제 강의를 촬영을 했는데 지금 다른 클래스 마이크랑 이게 혼선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보니까 소리가 제 이제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이제 다른 방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게 됐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조금 늦게 이제 업로드가 된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헌법 할 차례인데요.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득점 포인트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법은 이제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그다음에 헌법재판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 부분이에요. 이 헌법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형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쓴다든지 어떤 식으로 공방이 일어나는지 여기 맞춰서 이제 기본권이라든지 통치구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례형이라든지 기록형 보시면 조금 더 극명하게 이해가 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이해도로 하시면 되냐면은 한 여기서 얻는 점수는 80% 정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이제 그럼 이제 총론 기본권 그 다음에 저희 통치구조가 남죠. 이 중에 기본권 파트는 100%다 맞추셔야 돼요. 판례가 나왔을 때. 제가 헌법재판에서 80%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뭐 자기 관련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판례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다 합치면 300개 정도 돼요. 근데 헌법에서 봐야 되는 판례 개수가 300개 정도거든요. 전체 중요 판례가. 이제 진짜 많이 쳤을 때도. 근데 그 중요 판례에 맞먹는 결론 판례들이 여기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80% 정도만 맞춘다라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기본권 파트는 여러분 다 맞추셔야 돼요. 기본권은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진짜 A급 특급 판례 기록이나 사례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100개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준사례형 문제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게 또 한 1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200개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중요 논리 정도 파악해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결론만 알아야 되는 판례들은 제가 제 판례집에 다른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판례들 모두 분석해서 다 넣어뒀어요. 시중에 있는 책과 교과서들 모두 분석해서 판례들을 수집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전혀 없으실 거고, 이렇게 여러분 확률 높게 공부를 하신 후에 뭔가 시험에 내가 모르는 판례, 생소한 판례가 나왔을 때는 그냥 그건 틀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감각으로 푸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공부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합격률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초적인 문제 내가 맞출 수 있고 공부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점수를 훨씬 많이 쌓아서 일단 내가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의 기본권 판례는 100% 모두 맞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통치구조는 여러분들이 한 40-50% 정도의 힘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로 이제 부속법령들이 나오는데 뭐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원법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법령마다 3-4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들만 조금 짚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사실상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권한쟁의도 뭐 독립해서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뭐 피청구인 적격이라든지 뭐 이런 당사자 적격의 문제에서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본안 사항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권한쟁의는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거의 전면에 나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리적으로 공부하실 파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헌법소송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권부터 정복한 후에 권한쟁의, 그 다음에 통치구조 합쳐서 조금 힘을 좀 빼고 그다음 마지막 헌법 총론에서는 어떤 우리 헌법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조금 많이 읽으면서 익숙하게만 만드시면 되지 그 부분을 읽고 외울 것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원리가 뭔지, 법치국가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전혀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그 세부적인 구성 부분들이 다른 기본권 판례나 위헌 여부를 심판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헌법 총론에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파트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 정도 딱 말씀을 드리면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는 우리 헌정사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 장 정도를 외우시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별 해당 공화국별 경향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푸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헌법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판례집만 열심히 보겠다든지 아니면 300개 정도의 쟁점만 외우겠다든지 이런 거는 헌법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헌법은 전체적인 틀과 그 다음에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행정법에서도 그런 걸 제가 좀 보여드렸죠. 똑같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에 헌법소송법을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소송법이에요. 헌법재판소법의 이름이 다른 이제 약칭이 헌법소송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데, 그 헌법소송법의 목차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당장 옆에 법전이 없는데, 헌법소송법을 보시면 일반 심판 절차랑 특별 심판 절차 두 개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 심판 절차랑 일반 심판 절차는 그 용어랑 다르게, 일반 심판 절차라는 것은 그냥 전체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도 의미고, 그 다음에 특별 심판 절차는 어떤 헌법재판소법 내지는 헌법소송법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과 강론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특별 심판 절차에 보시면 순서가 쭉 나와 있죠.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뭐 탄핵, 정당해산 이런 권한쟁의,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이 순서대로 사건 번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헌, 가, 나, 다, 라, 마.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2개가 있죠. 68조 1항과 2항이 있기 때문에 헌, 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헌법소원은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용어를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헌법소원이 2개로 나뉜다 그랬죠, 그죠? 헌재법 68조 1항의 헌소랑 68조 2항의 헌소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은 성질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관습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합쳐서 앞으로 강의 시간에는 규범통제라는 4글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헌법에 맞는지, 해당 규범, 즉 해당 법률이 헌법상 맞는지 통제하는 절차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번 시간 강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일반 심판 절차, 즉 헌법소송법, 소송법 총론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지정재판부라는 게 있는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는 이 전원재판부랑 지정재판부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실제 재판은 그 각하 여부를 심판하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여기서는 본안에 대해서는 전혀 심사를 하지 않아요. 기각이라든지 인용을 전혀 시키지 않고 전원 동의에 따라서 각하를 하거나 아니면 본안으로 전원 재판부 9명의 재판부로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결정한다는 점을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제가 72조를 적어뒀는데 한번 조문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3항에 보시면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그 다음에 1항에 보시면 3명이라고 되어 있죠. 3명이 전원 동의했을 때는 각하만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각하 결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전원 재판부의 심판을 회부한다. 즉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청구 후에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를 안 해주면 자동으로 회부 의제가 된다는 것도 다음 2문에 나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한도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풀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서면심리라고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총 국민이 5천만 명인데 반해서 5천만 명 좀 넘죠. 근데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건 심리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경우엔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리를 통해서 하고요.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많이 배우셨지만 약식명령이라든지 이게 서면심리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였나요? 어떤 시간이 걸리는 증거조사들을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서면심리 원칙에 따르고 있다. 다만 조문상으로는 30조 2항에서 이런 서면심리가 나와 있고,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1항이 예외적으로 탄핵과 심판, 정당해산 그리고 권한쟁의는 구두변론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서면심리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만 그래요. 그 다음에 총 9명 중에 우리가 몇 명 이상이 나와야 사건의 심리를 하냐면 절반 정도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5명 이상이면 될 것 같지만, 그러면은 5명 이상, 그러니까 4.5명 이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반만 하면 너무 정당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서 심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6명 이상이 나오면 되는데, 다만 6명이면 가부동수가 됐을 때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7명으로 규정을 해뒀어요. 그래서 9명 중에 3분의 2보다 1명 더 많은 숫자인 7명이 이상이 출석했을 때만 사건 심리를 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척 기피 회피라는 제도도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기피는 총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재판부를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총 2명까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총 7명 이상이 나왔을 때만 사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명 이상 기피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이 두어져 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땐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론적으로는 기피제도에 2명의 제한을 두지 말고 2명 이상 되게 하더라도 어떤 예비 재판원 제도를 둬가지고 그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법론도 주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판점에 집중해서 문제를 옛날 사법시험 시절부터 쭉 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판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의 방식 7명 이상이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서면 심리로 한다. 다만 탄핵, 정당해상, 권한쟁의는 구두 변론에 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변호사 강제주의를 저희가 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원칙적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은 단심제고 총 9명의 재판관이 한 번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나와서 소송을 꼭 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소송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은 당사자 능력과 적격이 존재를 하지만 다만 소송 능력이 아니라 변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소재기할 수 있으니까 소송 능력은 있는데 다만 실제 이 공판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변론에 개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겨야만 사건 심리가 명확하고 신속하게 단심제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CF에서 적어 놓으실 게 민사소송법에 보시면 우리가 변론 능력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변론 능력 파트도 같이 꼭 비교를 해서 봐주세요. 민사소송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헌법재판은 당사자의 변론 능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 능력을 제한당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음 기일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항소 제기할 때 변론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항소 제기했을 때는, 변호사가 없을 때는 항소를 각하한다는 것도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선 대리는 제가 방금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인은 선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반드시 국선 대리인 선임을 헌재가 대신 해줘야겠죠, 그죠? 변호사 강제주의를 해놓고 국선 대리인 제도가 없으면 사실상 헌법재판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 여기 관해서는 우리가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전체적인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피제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2명 이상 기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 취하의 허용이라고 제가 적어뒀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소송 절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헌법소송이에요. 이 4가지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예시가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손으로 지워야 되나? 일단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민사랑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헌법소송,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민사랑 행정은 똑같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때 보셨던 직권심리에 대한 26조제 행정소송법, 걔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제출된 자료 안에서 사실 주장이 없을 때만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였었죠. 기억나시죠? 이게 판례죠. 그래서 얘는 거의 사실상 같다. 근데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권주의가 강화돼요. 그래서 절차의 개시는 모두 당사자의 어떤 소장의 제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 종료도 마찬가지예요. 소의 취하도 그냥 취하하면은 일단 해주긴 해줘요. 물론 헌재는 소취하가 있을 때도 해명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의 권리구제랑 관계없이 소송을 끝까지 한다고 추상론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실제 이걸 이렇게 한 사건 잘 없긴 한데, 그래서 헌재는 여기서 예외가 나타나고 딴 데는 예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심판의 대상 있죠. 대상 같은 경우는 민사나 행정은 절대 그 당사자의 의사 말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형사 같은 경우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축소 사실을 인정할 때 있죠. 그때 이 직권으로 소송물을,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 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변경이 가능했죠. 헌법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예요. 진짜 오로지 직권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소송물을 확장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 같은 경우는 취하했을 때 법원이 계속 의무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지만 심판할 수는 있다. 이 점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종국결정 파트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국결정 파트로 넘어가시면은 결정 정족수라는 게 나와요.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이 재판을 마칠 수 있는가, 헌법 재판을. 일단 원칙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근데
과반수라는 거는 우리 정족수 중에 일반적으로 공법을 보실 때는 우리 정족수의 한번 저기 종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정족수는 총 6개가 있거든요. 5분의 1,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그 다음 전원동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헌법에서도 이게 많이 나올 텐데 예전에는 이걸 모두 외웠어야 됐지만 지금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이거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구나.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중요도구나. 머릿속에 이 서랍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채워 넣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막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감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헌법 재판에서 하고 있는 정족수는 밑에서 세 번째 거 2분의 1이에요. 이게 결정을 위한 정족수고 다만 중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3분의 2 이상. 그래서 여기서는 3분의 2 이상의 결정이라는 거 6명 이상이죠. 9명 중에. 그렇기 때문에 6명 이상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바로 그게 법률의 위헌 네모치시고 그 다음 탄핵 네모치시고 그 다음 정당 해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 판례 변경 그 다음 헌법소원 인용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권한쟁의 특히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뭔가 국가 간의 싸움을 중재해 주는 건데 헌법소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는 과반수의 동의로만 종국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쟁의가 앞으로 계속 어떤 다른 소송과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소송 제소 기간도 짧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유는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정족수도 23조에 나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종국 결정 같은 경우는 뭐 각하 기각 인용이 가장 대표적이고 정당 해산, 탄핵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인용 결정의 다른 말이거든요. 탄핵과 정당 해산은. 그다음에 개별 의견 표시는 지금의 현재는 모든 것에 다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이게 개별 의견 표시를 의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표시하게 돼 있고 다만 헌재 판례 중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절차상의 결정 있죠. 기피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판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자기 구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구속력은 제가 벌써 재판하면서 행정법 하면서 설명 많이 드렸죠. 일반적으로 행정청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직권 취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구속을 받지 않는데 재판 행위는 사법부는 이게 법적 안정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을 절대 철회할 수 없고 항소나 재심을 통해서만 상소나 재심을 통해서만 남이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적인 정화 적용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항소를 3번, 2번 해서 끝내거나 아니면 상소기간이 도과했거나 상소권을 포기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정이 돼서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는데 헌법재판 단심이죠. 단심이기 때문에 바로 형식적 확정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 대한 기판력을 제가 기속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따를 의무가 발생하는데 다만 2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판력은 기속력과 똑같다. 기속력은 기판력과 같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이거는 서울대 박정훈 교수님 견해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고 다만 기속력이라는 게 모든 국가기관에 다 미치냐 여기 대해서는 헌재가 판례를 한번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교과서에는 안 넣어뒀는데 그 맹인분들 안마사 그 시각장애인 분들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딸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를 했는데 똑같은 법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물론 법률로 만든 게 아니고 시행 규칙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기속력이 이제 부인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사실상 그리고 헌재 판례상으로도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두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단심인 헌법 재판의 어떤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범위에서 국회만은 빠진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입법적으로 단심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론하고 종국 결정은 재판장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다른 곳에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 다른 곳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6명 이상의 찬성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는 안 들어간다는 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가처분을 보시면은 밑에 조문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57조랑 65조가 있어요. 8페이지에. 이거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정당해상과 권한쟁의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가처분이 과연 안 되는 건가? 그렇지만 가처분이 된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고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한 번 법령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을 내리면은 법적 안정성에 큰 지장이 생기죠.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어떤 권익을 확실하게 여지없이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68조 1항의 헌법소원 그 다음에 규범통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얘는 애초에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애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좀 이따 보겠지만 공권력 행사가 법률이랑 처분이랑 재판 세 개가 있어요. 특히 이 중에 법률을 대상으로 할 때를 법령소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령소원 케이스랑 그 다음에 규범통제, 즉 위헌법률 침판 또는 68조 2항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판례가 가처분을 둘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엄청난 지대한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 인정해주는 대신 좀 이따 보겠지만 대신에 한 번 결정되면 재심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지 법령, 모든 사람들 추상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에 대해서는 헌재가 규정이 없더라도 가처분과 재심을, 아니 가처분 인정해주고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의 신청 요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이 여기다가 민사집행법 300조라고 적어두세요. 실제 답안에는 민사집행법 300조를 적지 마시고 우리가 옆에 보시면 헌법소송법 40조 있죠. 40조 1항에 보시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을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상에 300조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펼쳐서 베끼시면 이 답을 그대로 여기 나오는 가처분 신청 요건 있죠. 9페이지에 이거 세 가지를 모두 쓰실 수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CF 민집 300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여기는 민집 300조에 나오지 않지만 가처분이라는 것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신청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가처분이라는 거는 내가 본안에서 어떤 이렇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이 침해되는 거 막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본안을 좀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헌법재판의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처분도 허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우리 현재 판례상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들 행정법에서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이렇게 판례가 똑같은 요건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 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전혀 허용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헌법재판은 조금 넓게 실제 거부 부작위에 해당하는 우리가 것에 대해서도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준 예가 있어요. 9페이지 첫 번째 보신 기출문제 나오죠. 변호인 접견의 거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이게 바로 집행정지거든요. 집행정지 가처분인데 이 사건에서 헌재는 인용결정을 해준 예가 있어요. 이것도 CF에서 꼭 적어놓으세요.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은 이유형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불가능. 그렇지만 헌법재판에서는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할 때 주된 어떤 추상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제가 판례집을 다 구입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텐데 여러분 판례집 공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쭉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은 너무 세부적인 판례들은 이번 시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 판례집 공부한 후에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안 다룰 겁니다. 왜 안 하고 넘어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약간 나중에 기본권 파트를 하면서 판례 공부할 때 그냥 같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재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두세요. 10페이지. 규정은 전혀 없지만 우리 판례상으로 관습헌법이 하나 존재를 해요.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때 이게 판례 관습법이고 실제 청구기간 도과 안 했는데 청구기간 도과했다고 잘못 계산해서 각하를 시킨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여러분들 CF에서 여기 이제 11페이지에 적어놨죠. 판단 유탈. 여기 CF에서 국가배상 파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특히 헌재가 재판기간 놓쳤을 때 도과기간을 도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과했다 생각해서 각하시킨 경우는 300인가 200만 원 국가배상 해준 케이스가 있어요. 200만 원인 것 같아요. 국가배상 해준 케이스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비교해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핵심 포인트 설명드렸죠. 법령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이 내려진 이후엔 절대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제가 쭉 적어뒀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가 나중에 여기 다시 돌아와서 법령소원, 처분소원, 그 다음 재판소원 할 때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읽는다고 할 때 돌아와서 보는 거지 이걸 지금 바로 읽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공부 순서는 법령, 처분, 재판소원 먼저 3개. 이번 시간 헌법소원 하니까 그죠? 헌법소원 3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총정리할 때 앞에 돌아와서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 21페이지에 제가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정리를 해뒀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별 기본권 내용은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헌법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의 자유는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선택과 행사, 그 다음에 직장, 직업 교육장 선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영업, 기업.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모두 외워두셔야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헌법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꼭 외우시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권 파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기본권은 10조부터 34조까지 있거든요. 36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들을 쭉 보시면 10조의 인간의 가치랑 행복 추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목적적 기초라 그래서 이 25페이지에 나오는 표의 맨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할 때는 바로 이 목적 기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왜 헌법 7조에 보시면 국가의 구성원인 그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말이 나와 있고, 1조 2항에 보시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방법적 기초 오른쪽에 보시면 11조 평등권이 나와요. 그래서 헌법은 10조랑 11조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보장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랑 행복 추구를 최고의 원리로 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장을 해준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2조부터 기본권이, 개별 기본권이 나와요. 신체의 자유. 근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신체가 완전해야겠죠. 신체가 완전하려면 생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신체를 움직이려면 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신과 외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숨겨져 있는 기본권들이 있어요. 그게 2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생명, 인신안전, 인격권이에요. 요 세 가지는 10조 후단에서 12조 사이에 숨겨져 있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알아야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반면으로 21조의 반면으로 알 권리가 나오고, 나머지 내적인 기본권, 그 다음 외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적 자유에 제가 법인은 X라고 쳐뒀는데, 이 부분은 살짝 밑에 가필 하나 해주세요. 판례는 반대예요. 판례는 내적 자유도 법인은 다 갖는다. 법인도 인간하고 똑같은 기본권을 모두 갖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물론 실제 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추상론적으로는 통설과 판례가 법인은 성질상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권만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렇게 판단해서 법인의 기본권 부정하는 케이스 잘 없어요. 물론 가족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근데 내적인 기본권 같은 경우는 통설하고 판례가 반대예요. 법인이 내면이 어딨어? 통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례는 내적인 기본권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사회 경제적 기본권, 국적 참여적 기본권 이렇게 적어놨는데, 왼쪽이 사회랑 국가를 나누는 게 제가 공법의 기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사회 영역에서 인간, 한 명의 인간 있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인간 25페이지, 요게 26페이지에 있는 3명의 인간 중 한 명이에요. 내가 사적인 자유까지가 인간의 권리고,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기본권은 우리가 외국인한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 국정 참여도 당연히 안 되고 복지권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재판 청구권만은 유일하게 복지의 일환으로, 내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 갖는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해예요. 심지어 그 우리 잔인무도한 북한에서도 원비어 씨 유명을 달리한 재판 청구가 인정해서 형식적으로 재판했잖아요. 그죠?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재판을 해서, 인민재판이었지만 어쨌든 뭐 고사포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북한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당하는 나라에서조차 외국인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인정해주고, 국내에서도 어떤 정치범을 처형할 때도 재판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재판 청구권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된다라는 이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심리 파트도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21페이지랑 31페이지거든요. 31페이지도 지금 별표 쳐두시고 나중에 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볼 거고,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령 헌법소원 파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서술형 바로 보지 마세요. 바로 보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소송에서 보셨던 대상적격, 그 다음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똑같은 틀로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그것과 추가해서 이제 두 가지 조건 정도가 더 있죠. 첫째는 헌법소원에서는 아까 단심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법적 관련성이라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기 관련성, 직접 관련성, 현재 관련성 요건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쪼개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파트로 각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직접 관련성이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대상적격과 관련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을 지금 이제 해두시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헌법소원은 헌법소원 우리가 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의 한정에서 보면은 제2의 행정법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우리나라에 2개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관할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가 VA 최여비의 행정 행위 같은 경우는 이걸 일반 법원이 해준다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을 모두 헌재가 갖고 간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서 이것들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법률에 대해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처분을 다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바로 기속행위일 때가 그런 거예요.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법률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위도 잘못됐다는 명제가 가능해요. 이때는 그래서 뭘 해주냐면 헌재가 다툴 수 있게 해줘요. 법률을. 근데 이게 VA가 재량행위일 때 이때는 그냥 일반 법원이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나누시면 돼요. 재량행위일 때는 처분을 법원에 가서 다퉈라. 기속행위일 때는 법률이 잘못돼서 처분도 잘못 나온 거니까 해당 법률을 우리 쪽으로 들고 와라. 이렇게. 이 2개를 나누는 논리가 바로 직접성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가 직접적으로 너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정한 대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률이 너희를 침해했다. 따라서 이건 헌재로 들고 오라. 아시겠죠? 이렇게 2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성의 원칙은 처음으로는 기속과 재량을 나눠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재량이든 뭐든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래 될 것 같더라도 일반 법원에서 안 받아줄 때는 헌재로 들고 올 수 있죠. 보충성의 원칙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일반 법원에서 안 받아줄 건데 굳이 그걸로 갔다 오라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할 때는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때는 받아줄 수 있다. 헌재가 받아준다. 이게 직접성 예외거든요.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또 강요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사법부 재판부도 집행기관에 불과하죠. 그죠? 법률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도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인데 즉 처분하는 기관, 재판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 공부할 때는. 근데 우리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해서 죄송합니다.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런 재판이 불이익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법 할 때 사실행위 할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권력적 사실행위 원래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이거를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후에 어떤 불이익한 처분이 예정이 돼 있으면 미리 땡겨가지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었죠. 건축 신고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은 법률에 대해서 내가 못 다투게 된다. 왜냐하면 재판 처분 다 재량 처분이거든요. 재량 처분인데 그 재량 처분 중에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이 예정이 돼 있죠. 형벌이라는 처분이. 근데 그거를 받고 와서야 법률을 다툴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너무 이건 당사자한테 침익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에 어떤 형벌이라는 불이익이 예정돼 있을 때는 미리 근거 법규를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행위인 경우에 2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첫째는 이 재량행위를 거치고 오는 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인 경우이거나 재량행위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이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소송을 기다렸다가 그 항소라든지 재심을 거치고 와야만 법률을 다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 절차가 아니라 이건 너무 좀 잔인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더 세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이 예정돼 있을 때도 직접성 예외가 인정된다. 직접성 예외는 그래서 재량행위일 때, 재량 중에 법원의 재판일 때 이렇게 2가지에 인정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법률만이 직접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공권력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헌법소원인데 첫 번째 파트가 34페이지 제목을 한번 보세요. 법령 헌법소원이에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 국가 전체 공권력 행사를 말을 하기 때문에 물론 헌법을 제외하고 그래서 헌법이 만든 기관이 법률, 그다음 처분, 재판 이거 3가지 유형을 나눠서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 유형을 안 나눠서 공부하시는데 이 3가지 요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법령소원, 처분소원, 재판소원 3개를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소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령의 종류가 뭐가 있죠? 헌법은 제외. 헌법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각하예요. 법률, 그다음 법규명령, 행정규칙 3개가 있죠. 근데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법률하고 법규명령은 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행정규칙은 안 돼요. 왜? 대외효가 없어서 국민이 다툴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2가지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첫째는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 보충규칙. 이건 다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갑자기 말이 꼬이네.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똑같은 이제 쟁점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 자기구속 규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도 다툴 수 있게 해줘요. 두 가지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하고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죠. 행정규칙 중에 바로 조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처분적 조례 이런 것들은 법령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를 장악하기 때문에 이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규칙은 3개예요. 처분적 조례, 자기구속규칙, 법령 보충규칙 아시겠죠? 하나는 행정소송 대상, 2개는 헌법소원 대상이에요. 그거를 제가 몇 페이지에 정리를 해뒀냐면 넘겨보시면은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다. 63페이지에 정리를 해뒀거든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 같은 경우는 제가 36페이지 맨 위쪽에 단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는 법률, 법령명령, 법규명령, 법령 보충규칙, 자기구속적 행정규칙 이렇게 적어놨죠. 이것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조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밑에다 6조를 좀 적어놓으세요. 헌법 6조. 헌법재판소법 말고 헌법 6조에 보시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는 게 국내 법규가 우리가 헌법, 법률, 법률보다 낮은 이렇게 3개가 존재하죠. 따라서 조약도 몇 개가 존재할까요? 바로 3개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 동의적 조약,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률 동의적 조약, 그 다음에 법률보다 이하의 효력을 갖는 조약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 중에 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까요? 바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법률보다 낮은 효력을 갖는 데만 포함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약이라는 거는 3종류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36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문제랑 관련이 있다? 법원과의 일반 행정법원과의 소송 관할 분담의 문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원칙은 집행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법규가 직접성을 갖는다. 왼쪽에 적어놨고 1번. 오른쪽에 보시면 37페이지에 다만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 2가지 예외가 있다 그랬죠.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일 때, 재량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우회 절차일 때, 두 번째로 재량행위가 재판행위일 때, 이때 너무 엄중한 어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오면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툴 수 있게 해준다. 물론 기소되기 전에만 그렇고 기소된 후에 법원이 재판이 개시가 됐을 때는 상소나 재심 절차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 법원에 헌법재판소 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그때 이미 존재를 하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하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그 전에 청구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은 내가 기소됐을 때만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기소 전에는 헌법소원, 기소 후에는 위헌법률 심판. 사건을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지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위헌법률 심판할 때 보겠지만 2개 다 해도 중복재소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건이 늘어나겠죠. 5천만 국민인데 재판관이 9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소 후에는 위헌법률 심판, 기소 전에는 헌법소원이에요. 법령 헌법소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문제는 밑에다 푸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성의 요건은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치유 죽어도 안 돼요. 직접성이라는 거는 기속행위냐 재량행위에 따라서 결국에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량행위도 그게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게 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형벌인지 아닌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 요건이 흠결됐다는 걸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법을 제정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성의 치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그게 이제 38페이지 문제로 나와 있죠. 기출 문제로. 그 다음에 처분적 법률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령소원 사례가 나왔을 때 각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각하된 케이스를 잘 묻질 않아요. 사례나 기록에서는. 기록은 절대 없고 사례는 거의 각하가 안 되는데 거의 다 직접성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량행위거나 아니면 재판행위인 사례를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형 1회 2문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직접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게 양가로 3번에 나오는데 이거는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얘가 분뇨 수집 운반업을 하는데 분뇨 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공공재인 물에다가 이거를 탈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리할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분뇨 처리를 할 때 그래서 공공재랑 관련이 있으니까 특허죠. 특허는 재량이잖아요. 그죠? 재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직접성 예외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0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수도법의 내용 같은 것들이 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성이 부인돼야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려뒀어요. 기억해두세요. 재량행위,
직접성 부인. 왜냐면 이 사안에서는 어떤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된다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게 나와야만 되는데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 사례용 우회 의문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라는 것도 공공재죠. 도로에 대해서도 뭐 점용 허가를 할지 말지는 재량 처분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법규에 대해서 직접성을 다투지 말고 어디로 가라? 진짜 직접성 있는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지 근거 법규를 갖고 헌법재판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례용 6회 1문 같은 경우 이것도 보시면은 광고의 금지 24조에 보니까 누구든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구든지 광고를 하지 말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처분을 예정하고 있진 않죠. 그 다음에 이걸 어겼을 때 형벌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직접성 예외가 인정이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45페이지에는 이거 말을 조금 수정을 해주세요. 45페이지에 제가 몇 페이지 걸로 수정을 해주시냐면 판례를 이걸로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보셨던 직접성 37페이지 3번 판례 있죠. 3번 판례 거기서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요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건 해설 좀 수정을 해주세요. 의료기획법 24조를 위반하면 52조의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52조 벌칙의 내용이 징역과 벌금제 형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성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좀 바꿔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케이스가 두 번 나왔고 직접성 예외에 해당하는 게 한 번 나왔거든요. 잘 기억해 두세요. 구조를. 그다음 사례형 7의 1문을 보시면은 또 이제 조례 파트가 나오는데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게 교육감이 지금 학교를 이제 다동 초등학교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바로 학교를 설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례 자체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어떤 직접성의 원칙을 충족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7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죠. 법령 그 자체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교육감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침해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성 같은 경우는 법령 소원에서 무조건 예외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보충성이라는 거는 CF에서 뭘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행정소송법에서 보셨던 필요적 전치주의를 헌법소송에서 보충성이라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보충성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고 와야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웃긴 게 근데 헌법소원에서 예를 들어 처분에 대해서 소원을 제기하면은 물론 법령 같은 경우는 일반 법원이 법령에 대해서 심판해 주는 경우 전혀 없죠. 우리나라에선 개인의 법률 관계를 심판해 주거나 개인의 형벌 문제를 심판하거나 아니면 처분받는 심판을 해줘요. 그죠? 이게 순서대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이죠. 일단 행정법원이 아무리 국가기관의 행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법률 제정 작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위헌법률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소원의 전심 절차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에서는 법령소원에서는 언제나 보충성 원칙 예외에 해당해요. 법령 소원이 99% 나오는데 얘가 나오면은 보충성 원칙 예외다라는 말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충성 요건이라는 건 전심 절차 요건이기 때문에 심리 종결 전까지 변론 종결 전까지만 갖춰서 오면 되죠. 이것도 행정소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적 전치주 요건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관한 것들, 운전에 관한 것들 이런 거는 미리 행정심판을 거치고 오면은 행정소송의 변론 종결 전이면 각하가 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충성 요건은 여러분들이 사례형 1회 2문, 그 다음 사례형 6회 1문, 사례형 7회 1문을 쭉 한번 그냥 넓게 한번 보시면은 똑같아요. 서술이. 한 줄 빼고 똑같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빼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서 쓰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을 때 이제 다시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냐면 아까 제가 앞쪽에 서술 정리해뒀던 파트 있죠. 몇 페이지죠?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 다음에 보충성, 직접성을 하나씩 정리를 해뒀죠. 이거 외워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밑에 설문에 동그라미는 이 부분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봐두시기 바라고.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를 체크해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성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세부적인 판례는 지금 너무 안 보셔도 돼요. 그건 어차피 다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 부분 한번 보세요. 55페이지에 정리하면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령 중 여기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령이란 뭐가 떠올라야 되죠? 법률, 법규 명령, 그 다음에 자기구속 규칙,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 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집행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 직접성이 없다. 이게 뭐였죠? 재량행위인 경우라 말씀드렸고, 집행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보충성이 있고, 보충성이 법률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와서 다툴 수 있는 직접성이 있고, 그다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 집행행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지는 재량행위가 어떤 형벌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일 때 이때는 보충성 요건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죠.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법령소원에서는 보충성은 무조건 예외다. 이거는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헌법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헌법은 절대 헌법소원 심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건데 헌법을 부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겠죠. 국민이 헌법을 만들고 헌법이 국가기관을 만들어요. 따라서 이 국가기관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공부할 때 가장 최상의 두 개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공동체의 존속, 즉 헌법의 보장이고 두 번째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세요. 법률은 가장 전형적인 법령소원 대상이죠. 여러분들이 입법 부작위라고 했을 때 좀 이따 공권력의 불행사를 우리가 따로 볼 건데 그 공권력 불행사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진정입법 부작위라고 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얘기해요.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 법률이 존재는 하는데 뭔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해당 법률이 직접 법령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진정입법 부작위, 부진정입법 부작위 두 개가 있는데 진정입법 부작위만 입법 부작위라는 헌법소원 대상이고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법령소원 대상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부진정입법 부작위라는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됐다. 이건 애초에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법령 헌법소원의 일종이다.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만드세요. 아시겠죠? 유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 법률이 존재하지만 불안정한 케이스는 법률 헌법 소원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정 입법 부작위가 됐다고 했을 때는 실제 진정 입법 부작위는 정말 어떤 정치적이거나 진짜 국가가 잘못했을 때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 사안은 무조건 각하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 입법 부작위로 판명이 난 90%의 케이스는 거의 다 각하예요. 따라서 진정입법 부작위라는 거는 사안이 굉장히 경미할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거를 이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했지? 우리 9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판단할 가치가 없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해당 사람의 어떤 생각과 재판관 분들이 좀 다르죠. 우리 헌법재판관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나요, 여러분? 판사 중에서 15등부터 24등까지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이 주로 많이 된다는 통계 결과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민의 어떤 관점과 좀 다른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가능성은 존재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9명밖에 안 되는데 5천만 명 사건 중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은 것들은 각각 시킬 때 쓰는 도구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정입법 부작위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료인이 아닌데 전혀 어떤 그런 심사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문신업을 하고 싶다. 그랬다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건강이 많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왜 나는 자격증을 전혀 따지 않고 문신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안 뒀냐 이렇게 했을 때는 진정입법 부작인데 국가가 그런 입법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이랑 부진정입법 부작이 전혀 뉘앙스가 다르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보셔야 될 거는 부칙도 여러분들 똑같은 법률이에요. 법률의 일부기 때문에 1조에서 2조, 3조, 4조 그 다음에 10조에서 끝날 때 부칙은 사실상 11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칙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쭉 보셨을 때는 두 번째 국회의원 총선거 어쩌고 이 지문은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중요 판례로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거 입법 절차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심사를 할 수 있는가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기 CF에서 뭘 적어 놓으시냐면은 행정소송법에서 우리가 보셨던 내부적인 절차들 있죠. 예를 들어서 병무청장이 신체 등급 판정을 할 때 군의관의 어떤 자문을 듣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한테 넘겨줄 때 법률안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절차들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자문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런 것 하나하나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내부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7페이지 오른쪽 위에 것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원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정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은 된다고 판시하다. 틀렸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뒷부분이 틀렸어요. 개별 구체적 앞부분까지 맞는 말이고 뒷부분 틀렸어요. 뒷부분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에요. 앞부분 한정위원 청구도 원칙적으로 적법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개별 사건에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 일반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문구 자체를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사건에서 이걸 구별하기 좀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좀 단순 암기 사항이다. 그게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례형 6회 일문 같은 건 여러분들이 공권의 행사성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8-15번 올해 시험 문제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건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는 게 지문 속에 나와 있어요. 생소한 판례라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문제 안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규 명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판례는 다 보지 마시고 이런 게 나오는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 판례들은 따로 판례집과 기본권에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규칙 나오죠. 사실상 행정규칙이 사례 기록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보시냐면은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법령 보충 규칙이 객관식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기록형에서도 우리가 송미령이라는 분이 64페이지 의뢰인 희망상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미용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용사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66페이지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오죠. 형식상으로는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미용업자는 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법규명령이죠. 이거를 행정규칙 형식의 실질적 내용은 법규명령, 줄여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다른 말로는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그러죠. 바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힌트를 줘요. 희망사항에서 이 변호사가 송미령 씨의 헌법소원 말인데요, 심판 대상을 뭘로 삼아야 되나요? 이거는 잘 보라는 거예요. 참조 조문을. 그래서 송미령 씨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이나 그 하위 규정 중에 근거 규정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죠. 내가 이 말하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록형 2회 때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기록형 5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반가운 게 나오죠. 69페이지에 고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 재외동포에 대해서 적용되는구나, 일반 국민에 대해서 적용되는구나, 대외적 효력이 있구나. 즉 실질적인 내용은 법규 명령이지만 형식은 고시에 돼 있구나. 이거는 법규 명령이죠. 상위법과 결합해서.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 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겠죠. 법령 보충 규칙이 벌써 2번 나왔어요. 그다음 사례형 7의 일부는 조례가 한번 시험에 나왔죠. 조례 같은 경우. 그럼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다음에는 자기 구속 규칙이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조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여러분들 73페이지에는 헌법을 보는 눈을 좀 넓혀주는 판례가 하나 나와요. 기출지문이.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내 어업에 관한 협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뒤에 생략된 말은 각하돼야 된다고 되는데 틀렸겠죠. 왜 그러냐면은 헌법은 정치나 결론을 뒷받침해주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국가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각하를 시켜버리면 각하가 가장 마음 아픈 처분이거든요. 마음 아픈 결정인데 각하를 당하면 이게 다 데모할 거란 말이에요. 안국에 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여 주되 본안에서 기각하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물론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따로 판례에서 다룰 거고,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많이 내린다는 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각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찾는 거고, 이거는 얘 마음을 좀 달래줘야겠다 그러면 본안 판단까지는 해주되 기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인용해도 되겠다 할 때 인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헌재는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그다음 통치행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치행위는 74페이지 첫 번째 기출문제에 뻥이 나와 있어요. 통치행위는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의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일 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실제 본안 판단을 거의 다 해주지만 본안 판단 안 한 케이스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영국과 미국이 원래 사이가 전통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보스턴에서 막 차 집어 던지고 그래서 독립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서로 싫어한단 말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이제 물론 이제 진짜 딱 싫어한다기보다는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런 앙숙 관계에 있는데 느낌상. 근데 그런 이제 토니 블레어라는 당시의 총리가 부시즈 퍼들이라는 명칭을 얻어가면서까지 자기가 영국이 이제 이라크 참전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 사람은 중동의 학살자라는 별명을 얻고 역대 최악의 총리에도 막 선정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최우방임을 자처하는 국가인데 이라크 파병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이제 해야 된다는 결정을 많이 내리는 분위기였고, 여기 대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흠집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헌재가 눈치를 보다 각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다. 기억해 두시고,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 이거는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6공화국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과거사를 청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직 대통령 감옥에 보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옛날에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했을 때 받아준 케이스거든요. 당연히 받아주겠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고 일어났더니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긴급재정 명령을 발동을 해버렸어요. 이때 헌재는 내가 헌재 재판관 입장으로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사랑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단은 이때 내가 이제 어떤 국가 전체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추측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라도 개별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는 국론이 쪼개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원 합의가 나온 게 아니냐는 어떤 추측들이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금융실명제 때도 똑같은 고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차명 계좌를 없애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를 자고 일어났던 시행을 해버렸는데 헌법재판소에 당연히 사람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겠죠. 이때 대통령의 정책을 밀어주려면 본안 판단을 해주되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기각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90몇 %이던 시절에 나온 헌재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헌재가 정치적 뒷받침을 해준 케이스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남부 정상회담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이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죠. 이게 많이 까이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요거는 올해 시험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쭉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국회의 자율권 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부 행위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국회 내부의 문제는 국회가 알아서 처리해라.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 고도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도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을 때는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 이건 권한쟁의 할 때 우리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이번 첫 시간에 이제 제가 뒷시간에 제가 조금 말이 끊어진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앞부분에 어디다 끊어졌는지 제가 한 66페이지 정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2강 영상을 보시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넘기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강도 앞부분이 살짝 마이크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좀 혼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강의도 잘 들어주세요.